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전역학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릴레이를 배웠었죠? 자, 이제 갈릴레이에 이어서 오늘은 데카르트와 뉴턴 역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번 시간도 사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는 드디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제목만 봐도 좀 어렵죠. 데카르트 명확한 명제를 이야기하다. 도대체 뭔 얘기를 했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데카르트가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사실 정체성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수학자나 철학자 쪽으로 더 유명해요. 근데 사실 물리학에서도 되게 큰 그 족적을 남겼거든요. 자, 그럼 그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당시 사회상부터 한번 보면, 자, 우선 이제 데카르트가 등장했던 이제 그 시기에는 조금 좀 혼란했어요. 왜 혼란했냐면, 우선 이제 쭉 천문학 혁명이 쭉 이어지고 거기에 이제 갈릴레이가 막 그 무슨 중력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그 개념들 관성 막 다 갖고 오잖아요.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2000년간 이어져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좀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뭘 다들 그게 말이 되냐? 갈릴레이의 주장, 뭐 케플러의 주장들의 의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자연을 설명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자연 철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혼란한 상황에 더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이. 그래서 기독교가 가톨릭과 크리스트교, 개신교로 찢어지게 되죠. 자, 즉 종교,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두 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과 종교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명확한 거를 추구하고 다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진짜 맞는 거냐,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데카르트가 등장해서 그 당시로서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냐? 회의주의. 회의주의에 이제 빠지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의심해야 된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의심해야 한다기보다, 의심하고, 이제 의심을 하기 전에 어떤 게 그럼 진짜 진리냐. 그래서 이제 나온 거. 다른 거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건 확실하다.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는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자, 왜냐면 내가 지금 사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진짜 뭐 과학 통 속의 뇌처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이 꿈속의 세상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존재하는 세상인지조차를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의심을 해도 한 가지는 있죠. 그 가상의 꿈을 꾸고 있는 나라도 어쨌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생각하는 나 자체는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신이 만든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이 우선 나는 존재하니까. 그죠? 거기를 출발점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존재의 시작부터 해가지고선 생각을 펼쳐나가는 그런 식의 시도를 데카르트가 했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대표적인 명언이기도 하고요. 자, 이처럼 데카르트는 이성에 의한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연 현상 자체도 이성에 의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신을 운동의 제1원인으로 보고, 그리고 우주 속에는 같은 양의 운동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훗날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세 가지 법칙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물질을 가능한 한 항상 같은 항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한번 움직이면 언제까지나 계속 움직인다. 이게 바로 누구의 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관성이죠, 관성. 갈릴레이 관성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2번 법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동은 그 자신으로부터 직선적이다. 따라서 원운동을 하는 물질은 자신이 그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항상 멀어지려고 한다. 자, 실제 원운동을 하고 있는 달과 같은 경우에는 왜 원운동을 이렇게 도느냐? 원래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잡아 당기니까. 예. 그래서 관성 개념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게 돼요. 갈릴레이는 사실 지구를 따라서 도는 이 원운동도 뭐라고 했어요? 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관성 개념을 좀 더 데카르트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성 개념을 확립하고, 자, 거기에 이어서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는 자신의 운동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다 약한 물체와 충돌할 때는 그 약한 물체로 이동한 만큼 운동을 잃어버린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게 시초가 되는 거예요. 뉴턴이 얘기한 운동량 보존.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실제 운동량이랑 얘가 쭉 일정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특정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동량이 막 부딪혀서 얘 뚝 하고 떨어졌어요. 이제 운동량이 없어요. 속도가 없어서. 그럼 이 운동량 어디 갔냐? 다른 친구들한테 일부가 전달되거나 아니면 전부가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를 한 게 데카르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의 개념을 제안을 해요. 물론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아직은 이제 뉴턴이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이어서 제시해줬다라는 게 중요하죠. 네. 데카르트는 거기다가 이제 이성에 의한 사고. 네. 그래서 그 이성에 의한 사고의 결과를 살짝 보면, 아이고, 아까 살짝 했네. 요거. 자, 그 이성에 의한 사고를 살짝 보면 바로 요겁니다. 자, 기계론적 자연철학. 자, 이성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네, 기계와 같이 이 생명체조차 기계처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연의 변화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인데, 자, 인간의 통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살짝 볼게요. 자, 인간에 대한 통증.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느끼느냐. 자,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 또한 기계적 유기체다. 기계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생물조차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통증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최근에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뉴런과 시냅스. 이 신경계가 실제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신호를 이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신호를 이동하니까 기계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정말 신기하게도 좀 유사한데 어쨌든 이 생명체조차 기계론적 관점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이 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크 드 보캉송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기계장치 연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오리예요. 예. 실제 이제 뭐 입으로 먹은 거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날개 타고 하는 이 모든 그 과정을 실제 오리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여기 배설까지는 실패를 했다고는 해요. 네, 배설까지 실패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당히 지금 기계 문명이 이제 뒤에 발달을 하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소개된 요거는 이제 데카르트의 와동가설인데, 그래서 이 와동가설과 같은 경우에 뭐냐면, 자, 데카르트가 도저히 못 따라갔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바로 못 따라갔던 게 바로 뭐냐면, 중력이에요. 이 중력을 원거로 작용하잖아요. 지금 달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즉, 이 힘을 전달해주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된다. 우리 기계론적으로 보면 원격, 전혀 닿지 않은 곳에 서로 힘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힘을 주고받냐? 이 주변에 이제 뭐 나중에 뭐 에테르 이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뭔가의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모하면서 서로 돌면서 주변을 이제 막 소용돌이 치듯이 뭔가 돌고 막 이러면서 그 소용돌이가 서로 이렇게 연관되고 이렇게 주위 보면 이제 막 흐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제 물 위에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제 배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것처럼 이 지구 주변에도 소용돌이가 존재하고 달 주변에 소용돌이가 존재를 해서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얘가 빨려 들어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동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와동가설로 우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나중에 이 에테르의 존재라는 거, 이런 주변에 어떤 있어야 될 법한 그 물질들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이건 완전히 폐기가 되죠. 예. 어쨌든 이 데카르트는 이 기계론적 사고 자연 철학에 너무나도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마 중력은 그러니까 그 접촉 없는 힘인 중력은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예, 뭐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데카르트는 정말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그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한 진정한 과학으로의 시작을 있게 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물리학자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철학자로도 알고 있겠지만 꼭 뭘로도, 네, 물리학자로도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 과학은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뉴턴으로 이어집니다. 네, 뉴턴으로 이어져요. 네, 할게요. 없애고. 자, 찾았다.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중력. 자, 이게 사실 뉴턴을 설명하는 뭐 대표적인 거죠. 네. 뉴턴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자, 뉴턴은 이제 실제 이제 뭐 천문학 혁명에서 시작된 이제 시작돼서 갈릴레이, 데카르트로 이어진 이제 고전역학 혁명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예. 마무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사실 천문학 혁명할 때 얘기했던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큰데요. 자, 그거를 발견했던 건 이제 17세기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적의 해, 흑사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들,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데카르트가 주장한 그런 과학적 이론들을 이제 더 제대로 그리고 완전한 법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실제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과 달을 돌리는 이 두 개의 힘이 실제로는 같다. 자, 그거를 밝혀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달을 돌리는 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중력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책에서는, 과학사 책에서는 실제 지구가 달이나 사과와 같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 이 힘은, 죄송해요. 이 힘 F는 뭐에 비례하느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이 식만 나와 있습니다. 네, 책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를 이제 알아내서 그래서 더 멀면 힘이 약해진다. 자, 그런데 실제 완전한 풀 공식은 바로 요거예요. 예. 이제 달과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그 같은 힘 크기는 R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하게 된다. 자, 이게 풀식이니까 풀식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어쨌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가장 이제 가장 이제 사실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인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데카르트의 생각과 똑같이 데카르트 생각처럼 사실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냐. 자, 요거에 막히게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걸로 풀었다. 그냥 실제 기론적인 그런 사고만 생각하지 말고 않고 이제 막 그 자석처럼 이제 인력과 trọng力이 실제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제 그 힘의 그림을 막 신에 뒀잖아요. 신에 두면 좀 당연히 편하게 풀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완벽하게 밝혔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만류력의 법칙, 이른바 중력의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만류력 이론을 바탕으로 케플러의 그 법칙들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게 돼요. 뉴턴이 천문학도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런 그 중력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되게 그 역학적인 다양한 사고들, 이제 그 데카르트의 법칙에서부터 시작한 다양한 역학적 원리들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이제 집필을 하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프린키피아입니다. 네, 프린키피아.
자, 이 프린키피아를 이제 엄청 3권짜리 엄청 커요. 엄청 두껍고. 자, 그 역학에 대해서 완전히 딱 집필을 해서 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대표적인 거의 1권은 나올 거예요. 운동 법칙 3가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요, 네, 미안해요. 오, 깜짝이야. 네, 바로 요 3가지 운동 법칙, 뉴턴의 3가지 운동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관성 법칙. 그러니까 이 3가지 운동 법칙은 총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이미 통합과학 때 배워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용 반작용의 법칙. 이제 그 중에 이제 관성의 법칙은 이제 데카르트까지 이어진 그 관성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조건도 설명을 하고, 조건 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힘은 이제 알짜임을 얘기하는데,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란 조건 하에서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정지하면 계속 정지했고, 등속 운동하는 놈은 계속 등속 운동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관성의 법칙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정립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면 방향은 힘과 같다. 자, 이건데, 이거 F는 ma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자, 이 F는 ma라는 말보다 사실 원래는 뉴턴 법칙에 따르면 이거에 좀 더 가까워요. 자,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또 뭐에 반비례한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네. 이제 사실 요렇게 그거에 대한 3가지 운동 법칙 설명을 했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힘은 절대 외로 혼자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쌍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 받는다면, 얘가 만약 이쪽으로 F1이라는 힘을 얘한테 작용한다면 얘도 역시 F2라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자,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천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되게 큰 힘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의 힘이 서로 작용한다. 자, 이 작용 반작용 법칙까지. 이걸 통해서 이제 3가지의 운동 법칙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운동 법칙과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자, 이런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은 땅에 있는 물체와 하늘에 있는 천체 둘 다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자, 이를 통해서 드디어 뭐가 통합되느냐? 천상계와 지상계가 더 이상 구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이야기가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 두 개의 대통합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뭐의 자연 철학이, 뭐의 이제 과학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이 종료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통합, 천상계 지상계의 대통합을 이뤄냈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과학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진짜 이제는 그 종교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성을 바탕으로 한 탐구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이제 정말 자연 그대로만 보고 관찰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근거하는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네, 과학이.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끼쳤던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계몽주의. 계몽주의 뭐예요? 이제 그 데카르트의 회의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지식, 뉴턴이 이런 프린키피아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몽주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계몽주의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민중들도 좀 더 높은 지식을 추구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들이, 그런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들이 이 뉴턴에서 사실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아무튼 뉴턴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자, 어쨌든 이런 계몽주의, 구습을 타파하고 이제 막 다 배워서 이제 좀 과학적이고 이제 좀 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행이 되는데, 자, 그런 이행에는 사실 이것들을 대중적으로 이런 뉴턴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전파할 그것들이 필요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뉴턴과 같은 경우는 이 프린키피아를
정말 처음엔 안 낼라 그랬어요. 따로 책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누구지? 헨리인가? 헨리 혜성. 그 혜성으로 유명한 헨리가 제발 좀 내라. 이거 내야 된다고 출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선 초판에 청권을 냅니다. 물론 이제 뉴턴은 이제 뭘로 썼냐면, 라틴어로 써요. 이제 한마디로 한자로 써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자로 쓴 거예요. 당연히 아는 사람만 보라고. 그래서 그 라틴어로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을 봤는데 그 아는 사람이 봐도 어때요? 사실 프린키피아는 너무나도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쉽겠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책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누가 이걸 이해하냐 해서 뉴턴도 이제 그걸 좀 더 많이 보완하고 다듬긴 했는데 어쨌든 라틴어로 썼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쓴 그 책이 도대체 어떻게 대중이나 좀 다른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나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됐을까?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자, 그 대중에게 이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막 계몽주의자들한테도 전달이 됐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향 끼쳤다고. 거기에 전달을 해준 이제 많은 그 역자들, 그러니까 번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어로 아마 번역을 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계몽주의 거의 막 가장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계몽주의가 있었던 계몽시대의 핵심적인 나라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라틴어를 번역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 번역을 해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지금 여기서 보면 턱 깨고 있는 이분 있죠. 자, 이분이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추가적인 약간 교과서 밖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에밀리 디 샤틀레는 여자? 그 당시 여자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 당시에 어쨌든 이 프린키피아를 번역을 했다라는 건 대단한 이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기에 있는 건 다 전공 얘기일 거 아니에요. 물리학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과학적 지식이 매우 풍부해야 돼요. 즉 실제 여성 과학자였어요. 여성 과학자. 즉 여성 과학자였는데 거기 여성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양쪽에 언어에도 능통해야 돼. 라틴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프랑스어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겠죠. 자, 그런 엄청난 사실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에서 잘하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사실 최초의 근대 여성 과학자가 이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중서적으로서 다른 이제 계몽주의 운동가, 문과 출신이겠죠. 계몽주의 운동가나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계몽주의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계몽주의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죠. 이 프린키피아가. 그래서 자, 요것들 보면 진짜 너무나도 대단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주석이나 이런 그 내용들까지 같이 다 써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대단한 이 에밀리 디 샤틀레인데 실제로는 과학자 쪽으로는 유명을 하지 못해요. 무슨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본인 연구 열심히 했지만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덜 알려졌죠. 과학자로는 되게 덜 알려졌는데 그런데 유명하긴 합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지 옆에 있는 이 사람 있죠? 자, 볼테르예요.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예요. 이 볼테르라는 이 계몽주의 사상가랑 사랑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뭐 15년 동안 사랑했다 그랬나? 그럼 근데 왜 남편이라고 안 하고 저 좀 이상하죠? 네. 에밀리 디 샤틀레는 남편성이에요. 볼테르랑 결혼한 건 아닌데 사실 애인, 에밀리 디 샤틀레의 애인이었어요, 볼테르가. 그래서 사실 에밀리 디 샤틀레의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데 볼테르랑 이제 그 사랑을 나눴던 그래서 유명해진. 실제로 볼테르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좀 그걸 피해가지고선 나라의 간섭을 피해서 여기 이제 국경 근처에 있는 샤틀레이 부인의
성, 엄밀히 따지면 남편의 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자신의 그 연구도 하고 그리고 에밀리 샤틀레와 함께 이제 좀 사랑을 했었던 그걸로 유명한 참 그렇게만 알려져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정말 그 당시로서는 여자가 과학을 배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에밀리 샤틀레는 이제 집안 자체도 되게 뭐 귀족 아버지가 이제 그 좀 높은 계급의 그다음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런 나름의 그리고 본인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족적을 남겼지만 실제 이 볼테르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더 유명해져서 예,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대단한 여성 과학자가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이제 좀 시선을 좀 곱진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물론 이 젊은 이제 자기 딸의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샤틀레랑 결혼을 시킨 것도 좀 더 이제 지원을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는데 어쨌든 아버지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 에밀리가 2,000 루이라는 걸 땄는데 카드판에서 근데 그 돈의 반을 책 사는 데 썼다는군. 그리고 매일 책 읽는 여자에게는 신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 딸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약간 그 책을 읽는 공부하는 여자에 대한 대우가 되게 낮았다라는 사실을 사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것도 있어요. 볼테르가 상처받을까봐 몰래 실험을 해야 했다. 아직 내 연구 결과를 제출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여자인 내가 주목받지 못할 건 뻔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진지한 판단의 대상이 되고 싶을 뿐이다. 이제 본인의 연구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거기에 소외가 좀 됐었다. 정말 안타까운 이력을 가진 이 에밀리 디 샤틀레였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또 일찍 죽었어요. 42살인가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42살에 사실 출산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당시 의학기술도 발전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도 죽고 이제 본인 죽었는데 근데 또 그게 원래 남편의 자식도 아니고 볼테르의 자식도 아니었대요. 예.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 당시에 에밀리 디 샤틀레. 어쨌든 여성 과학자로서 되게 프린키피아의 번역이라는 되게 좀 큰 역할을 했었던 여성 과학자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 뒤에 했습니다. 사실 앞에 본 내용은 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정말 그동안 이제 물리학 부분까지 고전적 혁명까지 같이 오느라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화학 부분은 이제 다른 선생님 자료를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보다는 더 전문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시간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과학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모두 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로 과학사는 여기까지가 사실 메인이에요. 이 메인 부분까지 잘 오셨고요.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2학기에는 아마 안 할 것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2학기에도 잘 하고 수능까지 그리고 언어 영역까지 잘 풀길 바랍니다. 여기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